예, 시장 흐름이 대단히 좋지 않게 밀리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궁금한 시장 상황들 점검해보고 또 중심 잡고 투자 아이디어 찾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단 저희가 잡은 주제 한번 보고요.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약한 분위기지만 우리 시장이 유독 약한 상황이었어요. 1월 효과는 커녕, 검은 1월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1월 흐름이 안 좋고요. 지수 흐름을 한번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코스피가 1.4% 35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게요. 네. 글로벌 증시 약세, 그다음에 우리 증시 더 약한 흐름 이유가 뭔지 오늘은 보면 하락 종목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사실 조금 좀 긴급 진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 굉장히 시장 흐름이 안 좋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긴급 진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병이 걸렸어도 아픈 곳이 딱 증세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치료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사실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의 어떤 자체적인 글로벌한 매크로한 환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자체적인 악재라든지 사실 그렇게 크게 주가가 우리만 주가 이렇게 빠져야 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악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금리라든지 또 이제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반영된 그런 수치라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장이 지금 보면은 되게 억울한 거는 맞죠. 왜냐면은 글로벌리한 모든 각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재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반영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지금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요. 항상 연초에는 글로벌 증시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3년, 그러니까 23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 1월 장에 대한 어떤 수익률인데 일본은 지금 너무 좋은 상태고요. 네. 그냥 우리 주변국이니까 일본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일본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질 거냐? 좀 약간 그런 것도 좀 의문심이 가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한 중간 정도 마이너스 8%였는데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5% 정도. 사실 근데 이 자료가 이틀 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께 반영되면 네, 그렇죠. 사실 코스피는 중국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중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좋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제가 이제 좀 돌아보면 과거에도 이런 구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져있는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좀 틀린 거는 그때 당시에는 코스닥이 가장 많이 글로벌 이 하락률 제일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올해는 좀 약간 좀 특징적인 게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저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1월 2일 장이 시작할 때 삼성전자가 신고가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캔들로 이렇게 차트를 볼 때 지금 사실 우리 1월 장은 시가가 가장 고점에서 그냥 장대음봉이 지금 맞아버린 상태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장은 당연히 시장은 증시 자체는 3%에서 5% 이상 조정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또 밸류체인이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10%면 더 많이 빠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유독 증시를 좀 더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장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제가 이제 수급적인 거를 되게 중시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8월, 9월 이 지수 많이 빠졌을 때 그때보다도 신용 비중이 많이 늘어났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게 조금 늘어난 건 맞지만 아주 신용 비중이 막 많이 늘어나서 또 다시 이렇게 빠졌을 때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이 우려될 정도까지는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저희 증시만의 어떤 이런 지금 하락이 유독 큰 이유가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면 지금 되게 보면은 그래서 지정 확정 리스크 또 얘기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이게 많이 빠지니 이 핑계도 대보고 저 핑계도 대본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다 대비했을 때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글로벌 매크로한 경기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장도 왜냐면은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반발로 들어올 수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올해 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이제 좀 계속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구간으로 매수 이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 연말에는 막 주식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사고 싶었던 좀 안달이 나는 구간인데 이제는 막 팔아야 되나? 손이 막 팔고 매도 버튼이 막 나가는 그런 충동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구간인데 역발상이죠, 그죠? 예, 작년에 그렇게 올랐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극에 갔을 때 사실 팔아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흔들릴 때가 좋은 종목이라면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궁금했는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 얘기, 주도주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주도주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올해도 가장 뭐 1순위 주도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AI 혁명과 반도체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주목받았던 게 사실은 이제 바이오고, 맞습니다. 그다음 또 최근 CES 끝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가 주도주급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AI 어떤 이 반도체 AI 혁명에 모든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외에는 뭐 자율주행도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CES 물론 이제 워낙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각자를 보는 이슈에 따라서 어떤 거를 더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뭐 해석하는 게 틀리긴 한데요. CES 기간 중간에 이제 한종이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연내 뭐 대형 M&A 나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AI 도입 원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계속 로봇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LG전자도 조주환 사장이 올해 이제 10조 정도를 투자할 건데 물론 이걸 다 로봇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로봇 관련사도 M&A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로보틱스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로봇을 활용한 푸드테크 쪽에 이제는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이제 최초로 현장에 이제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앞단에서 전방에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특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이제 지분 참여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사실은 이 로봇이라는 것이 AI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로봇 시장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조공정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뭐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인건비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리고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로봇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협동 로봇이 하지 못했던 구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이런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큰 제조업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것을 만약에 로봇 산업에 진출하지 않고 다른 로봇들로 이거를 쓸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그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로봇, 그러니까 단순 작업을 하는 뭐 협동 로봇 정도야 당연히 라인을 깔아가지고 사람과 어떤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 수 있지만 앞으로의 로봇은 빅데이터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제조 공정이라든지 어떤 뭐 프로세서라든지 어떤 회사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로봇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LG 뭐 여기 하나도 말씀드렸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뭐 포스코라든지 뭐 SK라든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그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히나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딥러닝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지금 빠르게 지금 이 로봇들이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테슬라에서도 로봇을 발표한 것도 있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지금 로봇 개발한 것들을 뭐 완전 다 설계 도면까지 다 공개하면서 나온 것들도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이제 우리 현실로 로봇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 이제 로봇 산업이 주목받을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노령화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근데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업무 효율이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임금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로봇은 업무의 효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딥러닝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수준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해외 빅테크들도 당연히 관심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는 AI 어떤 반도체와 AI 혁명의 확산세로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성은 역시 의심 없는데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죠. 일테면 그러면 로봇에 관한 성장성이나 정책적 지원 트렌드를 보고 우리가 로봇주를 뭐 작년에도 쭉 사서 우리는 쭉 들고 있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느냐? 아니죠. 상당한 변동성과 함께 그죠? 그 가운데서 또 샀다가 뭐 변동성 때문에
이 소위 이제 판 분도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면서 그죠. 시장 파이는 켜졌지만 수급을 굉장히 빨아가는 그런 네, 노이즈도 맞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거고요. 올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가운데 히든밸류 종목을 가져오셨는데요. 종목까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일단 로봇 관련 대주들은 뭐 잘 지적해 주셨어요. 작년 초에 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수급을 빨아가면서 네. 다른 로봇들 되게 부진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휴보라는 어떤 로봇 이족 보행 로봇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최초로 만들었던 회사고 또 어떤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로봇을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에 상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인수를 하면서 한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도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술이 좀 우월한 회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품부터 완성 단계 로봇까지 지금 수직 계열화를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특히나 뭐 협동 로봇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이족 보행 로봇,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로봇, 서빙, 뭐 양팔 로봇 이렇게 지금 다양한 라인군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것이 로봇을 만들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동을 해가지고 파는 그런 구도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마진이 셀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술만 가지고 결론적으로 싸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제조회사에 맡겨야 되는데 그럼 마진이 이렇게 뭐 크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강점은 지금 로봇을 만드는 전체 그 원가에 이 부품의 어떤 원가율이 한 70% 정도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구동기나 제어기, 뭐 감속기 이런 부분에 지금 원가율이 한 70% 정도가 사용되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감속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내재화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가 마진이 강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품이 나왔을 때도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만드는 로봇보다도 뭐 30%에서 뭐 많게는 반 정도까지 싼 30%에서 50% 정도까지도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그럼 중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정도 수준까지도 중국 업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원가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어떤 구동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 파워, 이것은 이제 중국 업체는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좋은 그 매출의 발생에 큰 이익 기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온 건데 아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스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네. 세종시에 굉장히 큰 로봇 기지를, 그러니까 부품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완제 로봇까지 뭐 이족 보행이나 사족 보행, 자율주행 로봇, 서빙 로봇, 양팔 로봇까지 일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오늘 뉴스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한 지분 한 14.84% 정도로 이대주주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29년까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게 되면은 최대 한 59.94%, 그러니까 거의 60% 지분 정도까지 가면서 대주주로 올라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대주주 위치에서 협력사의 위치로 고수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 이제 1차 콜옵션은 지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차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지분 30%가 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대주주에 등극할 것이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과 그냥 이대주주에서 협력사 관계로 있는 것은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만약에 대주주 된다고 하면은 뭐 사명도 바뀌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땐 지금 레인보우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지금 로봇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반도체라든지 가전의 이제 제조 공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로봇을 지금 자동화 삼성전자 내에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협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추후에는 뭐 삼성전자의 이제 인수도 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된다 아니다 이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 추후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 혹시나 삼성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것도 사명으로 된다고 했을 때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주가 지금 흐름은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는 뭐 이렇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뭐 지금 뭐 주가 미리 선반영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22년도에 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한 136억 정도가 매출이었고요. 한 1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23년 예상으로는 한 210억에 한 35억 정도. 2년 연속 흑자된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것이고, 올해 예상은 매출액은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한 420억에서 430억 정도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95억. 그러니까 23년도는 한 35억 정도인데 올해 예상은 한 95억에서 100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률은 지금 한 2배 이상 뛰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만큼 그 영업이익 효과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그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100%,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200% 정도 성장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젠 작년까지만 했을 때는 로봇이라는 어떤 섹터가 테마성에 좀 연루가 되고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뭐 이슈나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이제 AI 혁명에서 한 줄기 새로운 산업군으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예, 맞습니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산업이 커져갔을 때 처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테마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처음에 맞아요. 테마였거든요. 예. 근데 그 테마가 한 번에 시세를 내주고 예. 시간이 걸리면서 그것이 진짜 산업으로 인정받았을 때 앞단에서의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그 상승폭보다 예. 더 큰 폭의 주가 그렇죠. 상승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또 로봇주에서는 또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마지막 보겠습니다. 지금 16만 7,900원.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심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계속 확고하지 못하냐면요. 처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시총이 뭐 2, 3천억 할 때 레인보우가 급등하면서 3조 가니까 이게 3조 간다고 그랬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와서 한 7조 땡겨버리니까 그죠? 레인보우 3조면 뭐 착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주가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예. 일단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구간에서 올해 뭐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까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간다고 하면은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를 잡고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좀 매매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서서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변동하는 시장 흐름 그리고 주목할 섹터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주로 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